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 경제잡학사전은 특집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투자 리포트, 인물 로그, 기업사전 준비해봤고요. 먼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퀵트노믹스, 팝마트와 미니소로 알아보는 IP 활용법입니다. 최근 소비재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IP 기반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릭터 소비가 주로 아동에 국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으로 확장이 됐고요. 또한 제품 판매 방식도 단순한 판매에서 벗어나서 팬덤, 한정판, 시리즈 요소 같은 이런 요소들을 결합하면서 점차 고정 소비층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IP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는 IP 비즈니스가 확산된 배경으로 소비 주체의 세대 교체와 소비 성향의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소유 욕구와 레트로 감성, 힐링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캐릭터 소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팬덤 중심의 소비를 이어가면서 한정판, 시리즈, 랜덤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구조는 유통, 화장품, 의류, 이런 소비재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고요. 캐릭터 라이센스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제품 차별화와 반복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연계한 세계관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통해 고객의 감정과 일상에 깊게 관여하면서 장기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대표적인 해외 사례죠. 이 중국의 팝마트는 대표적인 IP 비즈니스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팝마트는 아트토이 전문 기업으로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을 통해 강력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팝마트는 몰리, 더 몬스터즈, 크라이베이비 같은 자체 IP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8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2018년에는 52.2%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사 IP 비중은 2018년 47.8%에서 23년도 16.5%로 감소를 했는데 이 자체 IP는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팝마트의 해외 매출 비중은 38.9%까지 확대가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직영점이 81개, 자판기가 2,717대, 온라인몰 같은 해외 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3년 말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곳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대 중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이 일본의 산리오도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인데요.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크로미 같은 글로벌 인지도를 보유한 자체 캐릭터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미국 로열티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산리오는 23년 4월 기준 미국 로열티 매출 비중이 17.4%로 상승했고 21년도에는 9.8% 대비해서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도에는 헬로키티 5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캐릭터 IP 확장,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확장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23년도 영업이익률은 22.3%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비즈니스 확대와 함께 ROE 역시 20%를 넘어서면서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엔터업계를 중심으로 IP 비즈니스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하이브, YG엔터, JYP, SM 같은 주요 엔터사들은 아티스트를 공식 캐릭터로 개발하고 한정판 굿즈, 팝업 스토어, MD 상품 판매를 통해 IP 기반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엔터업계의 경우
팬덤의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는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 IP와 MD 상품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고정 매출 구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IP 상품은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 공간 연계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업계 역시 IP 비즈니스 확대에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유통업체들은 매장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결합한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진화시키고 있고, 화장품, 패션 업계는 캐릭터와 IP 콜라보를 통해서 브랜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SSG닷컴 같은 경우 자체 PB 상품의 캐릭터를 접목하고 있고요. 또한 롯데홀은 다양한 캐릭터 MD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유통 채널별 IP 결합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사 PB 브랜드의 IP를 연계해서 수익성과 고객 리텐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국내 소비자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IP 비즈니스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유한 IP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팜마트와 살리오 모두 자체 IP 글로벌 확장성과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실질적인 주가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국내 엔터사 역시 아티스트 IP 경쟁력과 라이선싱 확대에 따라서 기업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 YG엔터, SAMG 엔터 같은 곳들은 하반기 신규 IP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해외 팬덤 확장 효과를 통해 외향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IP 비즈니스 엔터 소비재로 확장되는 흐름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요 산업 흐름과 투자 포인트를 함께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IP의 경쟁력이 실적과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참고하셔서 관련 업종과 또 투자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장 심사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 공모 금액은 이미 2023년 연간 수준을 넘어섰고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브리핑에서는 부담이 낮은 알짜배기 신규 상장이라는 주제로 키움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제약 바이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에는 단 12건에 불과했던 신규 상장이 2024년에는 19건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2025년 상반기에는 벌써 10건이 상장되었습니다. 공모 금액 기준으로는 이미 2023년 연간치를 넘어섰는데요. 2023년 파주 사태 이후로 뻥튀기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밸류에이션도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도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견고한 펀더멘털과 함께 매력적인 초기 가치로 상장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도 눈에 띕니다. 인투셀은 공모가 17,000원의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130% 상승했고 D&D 파마텍은 320.3%, 바이오비주는 86.8%, 이뮤온시아는 36.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예측과 청약 경쟁률 또한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시장 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점에서 향후 상장 예정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기대가 집중되는 예비 상장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뉴로핏은 AI 기반 뇌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릴리와의 협업을 진행 중이며 공모 예상 시가총액은 1,309억 원에서 1,607억 원 수준입니다.
G2G 바이오는 약효가 한 달간 지속되는 서방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협력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모 예상 시가총액은 2,683억 원에서 3,242억 원입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기술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13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을 완료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 심사 통과 기업들은 글로벌 협업 및 기술력 기반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는 상장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이 상장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시점부터 관심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상장 초기에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인투셀과 D&D 파마텍처럼 상장 후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향후 상장을 앞둔 뉴로핏, G2G 바이오, 알지노믹스 등도 초기 진입 기회로서 충분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이익 레버리지가 실현되기를 미래에셋증권의 JYP 관련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 키워드는 공연 수익성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입니다. 2025년 2분기 JYP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스트레이키즈, 스키즈의 재계약 이후 첫 공연 실적이 반영되는 분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투어가 JYP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을 되돌아보면 JYP는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5%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겉으로 드러난 성과일 뿐 내부 수익 구조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음반, 콘텐츠, 유튜브 등 재화 기반 매출 원가율은 38%, 이익률이 높았죠. 반면 콘서트, 출연료, 기타 항목 등 용역 매출 원가율은 97%에 달했습니다. 즉 콘서트 매출은 거의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연 사업의 수익성 문제는 JYP의 체질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트와이스는 국내 걸그룹 최초로 북미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재계약 직후 새로운 정산율이 적용되던 시점이었죠. 트와이스의 투어는 당시 JYP 전체 콘서트 무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북미 공연은 규모는 크지만 비용 구조상 마진율이 낮고 정산 구조도 복잡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JYP는 2024년부터 북미보다는 일본과 아시아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콘서트 티켓 가격이 높고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향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떨까요? 바로 스트레이키즈가 재계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투어 실적을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스키즈는 현재 JYP의 핵심 성장 축입니다. 앨범 판매량, 글로벌 팬덤, 스트리밍 지표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어의 전체 모객 규모 역시 JYP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트와이스의 2023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공연 수익성이 과거처럼 낮은 구조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 투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시장이 우려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번 투어에는 희망적인 신호도 보입니다. 미국 내 구글 트렌드 지표를 보면요. 투어 이후 스트레이키즈 관련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팬덤의 확장 그리고 충성도 강화를 의미합니다. 투어 자체에서는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어지는 음반, 굿즈, 콘텐츠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연은 일종의 마케팅 플랫폼이 되는 셈이죠. 이를 통해 고마진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이번 리포트에서는 JYP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실적 전망도 상향됐습니다.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6.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이키즈의 유닛 활동 확대로 인해 음반 발매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 팀이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JYP의 IP 활용 전략이 한층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연 원가율 문제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북미 투어에서 고정비 부담이 크고 정산 구조가 복잡해 마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계약 구조, 팬덤 유지력,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 변수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JYP는 스트레이키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JYP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연 수익성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공연에 만들어낸 장기적인 IP 확장과 고마진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텔 업종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코비드 이후 침체되었던 호텔 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호텔 관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남성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빅 쇼티지 IBKS만이 쓸 수 있는 호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특히 서울 호텔의 수요 회복과 공급 제한에 초점을 맞춰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호텔업의 호황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호텔 공급 물량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추세는 2025년 이후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신규 공급에 대한 부담이 있고 주요 고객층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수요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수요 측면에서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국인 호텔 수요 증가입니다. 두 번째, 2019년을 상회하는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입니다. 세 번째,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수요의 구조적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국내 관광 숙박 소비 금액 중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국인 호텔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거 국내 관광이 쇼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여행 및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과거 중국인 중심에서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인데요. 국내 여행 및 호텔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더 안정화되었다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호텔 수는 1,049개, 객실 수는 13,141개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호텔 수는 1,086개, 객실 수도 5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호텔 시장의 주요 지역인 서울의 경우 2019년 호텔 수는 333개, 객실 수도 늘어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객실 수 증가로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 상황인데요. 숙박시설 인허가 건수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공급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도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방한 중국인 수는 460만 명으로 2019년 602만 명 대비 76.4%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방한 외국인 수는 1,177만 명으로 2019년 1,148만 명을 2.5%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호텔 업체들의 ADR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CBRE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호텔의 ADR은 22.6만 원으로 2022년 18.6만 원을 21%대 상회했고 2024년 1분기 동수치는 21.3만 원으로 2023년 1분기를 7%대 넘어서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레브파의 상승이 ADR 상승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레브파는 16.2만 원으로 전년비 42%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이 가격과 투숙률을 동시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2025년 ADR은 보수적으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올해 하반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 성장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호텔 시장의 호황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3에서 5성급 호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텔 업체들의 성장성이 높을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 비중이 높고, 두 번째, 3에서 4성급 호텔 비중이 높으면서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의 여부인데요. 이어서 추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피보팅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신라스테이나 신라 모노그램 같은 멀티 브랜드로 호텔 브랜드를 확장하며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 업체 중 파이프라인 확장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호텔 영업 실적 악화는 방한 중국인의 증가와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 그리고 신라 스테이 플러스 이익 기여도 증가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 내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주가 바닥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현재가 51,700원에서 목표 주가 55,000원의 매수 의견 나왔습니다. 신라 모노그램 강릉이 이번 달 내로 오픈할 예정인데요. 약 900개의 객실을 운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GS P&L입니다. 나인트리가 주는 달콤한 열매라는 평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GS P&L은 생소할 수 있지만 파르나스 호텔을 67% 지배하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특히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3에서 4성급 포지션인 나인트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 연말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의 리뉴얼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25년 1분기 매출은 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대 하락하며 부진한 실적 보였습니다. 이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리뉴얼의 객실 수가 잠시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한편 해당 리뉴얼을 마치면 ADR 상승과 객실 수 증가가 이뤄지며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추천 종목 서부 T&D입니다. 25년 영업이익이 무려 600억 원 상회로 전망됩니다. 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16%대 상승한 2,18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46%대 상승한 6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되는데요. 3, 4성급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광화문 D타워 운영 수익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스퀘어원 실적 상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시 단체 투숙객을 유치할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파이프라인도 5성급 위주라는 점에서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는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기업은 서울 드래곤시티, 인천과 송도에 있는 스퀘어원 복합 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는 양천구에 물류창고와 쇼핑몰, 그리고 아파트가 포함된 도시첨단 물류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호텔 기업들이 방한 외국인 및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호텔들인데 그룹 기업명은 좀 생소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호텔 관련주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인사들의 인물 로그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요, 애경그룹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1호 여성 CEO인 장영신 회장입니다. 장영신 회장은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여고를 졸업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의 체스넛 힐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던 그녀는 1970년 남편이자 애경그룹 창업자였던 최몽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경영 일선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막내 아들을 낳은 지 단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의 부재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석유 파동과 외환위기 등 갖가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훗날 장 회장은 이 시기를 두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지만 남편의 유업을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주부의 마음뿐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당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무시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심지어 회사 내 간부들은 그녀를 오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영신 회장은 생활용품을 정비하면서 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세제, 치약,
샴푸, 화장품 등 가정용품 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장 회장은 기업은 항상 외부 변수에 노출돼 있다며 좋을 때 대비하고 어려울 때 침착하게 버티는 힘이 결국 회사를 지켜낸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90년대 후반부터는 유통사업에 진출해 애경백화점 그리고 AK플라자 등을 출범시켰고요. 2005년에는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설립하며 항공산업으로도 확장했습니다. 1993년 애경그룹 회장에 오른 장영신 회장은 제조, 유통, 항공을 아우르는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애경을 키워냈는데요. 애경산업은 한때 적자에 시달렸던 화장품 사업을 정비해 에이지2애니스 같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2019년에는 영업이익 5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또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LCC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서 경제계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1997년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초대회장을 맡아 여성경제인의 권익 확대에도 힘을 썼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직을 역임받으면서 경제계 리더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서울 구로 을지역에서 당선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장 회장은 경영자로서 지속 가능성과 내실 중심 성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과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요. 카이스트에는 총 30억 원을 기부하며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장영신 AI 교육관도 설립됐습니다. 또한 애경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 장학재단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죠. 2010년대 초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서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었고요. 2019년에는 장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24년 말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기에서 동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그룹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조직 문화와 인재 육성에 힘을 써왔고요. 가정주부에서 기업 총수라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통해서 한국 여성 경제인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 애경그룹을 이끌고 국내 1호 여성 CEO인 장영신 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인물로그도 흥미로운 인물로 가져왔습니다. 졸업 후 골드만삭스를 거쳐 헤지펀드까지 운영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투자자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화려한 이력 때문만은 아닌데요. 바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증시 해설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짐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기엔 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스턴 헤럴드인 지역신문사를 거쳐 타임즈에 입사해 국제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로 거듭나는데요. 그 후 골드만삭스에 입사하고 그는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하며 약 14년간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월가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로 유명해진 그는 앵커를 넘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는 어떻게 주식 해설자가 된 걸까요? 1955년 2월 미국 펜실베니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크레이머는 4학년 때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브스 선정 돈을 잘 알고 있는 3인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현재 미국 뉴욕 나스닥 지수를 이끄는 팡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사람도 크레이머라고 합니다. 그는 1995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나스닥 대표 기술주로 분류했고요. 이들 기업의 첫 글자를 조합해 팡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애플이 추가돼 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팡은 뱀이나 개 등의 송곳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시장은 뉴욕 증시의 핵심 종목을 명확하게 표현한 신조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라, 사지 마라 같은 외침과 화려한 버튼 효과, 몸짓 등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기존의 점잖고 딱딱한 금융방송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오히려 대중은 이런 스타일에 더 열광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찾는 인물로 꼽게 되는데요. 특히 그가 언급한 종목은 실제로 짧은 시간에 주가가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크레이머 인버스 ETF처럼 그의 추천 종목에 반대로 투자하는 농담 섞인 ETF가 나올 만큼 그의 존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CNBC의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갖기 좋은 훌륭한 자산이라고 언급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약 7% 하락했습니다. 이에 역 크레이머 효과, 인버스 크레이머 이펙트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종목을 다루는 방송 특성상 적중한 예상도 많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용어로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그의 언변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게 됩니다. 물론 예측이 틀릴 때도 많고 그만큼 비판도 적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 테크 중식의 방향성, 인공지능 투자 등 핵심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뉴스로는 짐 크레이머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팔아치웠다라고 말했다고 CNBC가 21일 보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랜섬웨어를 요구하는 공격에 비트코인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의 팔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해커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 그는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비트코인으로 갚았다고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해킹했던 해커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며 중국에 이어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지만 비트코인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는 여전히 장이 조정 국면일 땐 비트코인을 흔들림 없는 다각 포트폴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9권의 주식 저서를 내기도 했고 올해는 How to Make in Any Market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는 어느 월가 중독자의 고백이나 매드머니 등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Bulls make money, bears make money, but hogs get slaughtered 이라는 말인데요.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욕심 많은 돼지 투자자들은 도살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탐욕이 화를 부른다는 건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 같습니다. 그는 CNBC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짐 크레이머가 추천하는 목요일 주식장에서 봐야 할 톱10 뉴스라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텍스트로도 아주 간결 명료하게 설명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는 그 에너지가 더욱 전달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렵지만 틀어놓고 있기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숫자 너머의 견해와 리액션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송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구 트위터인 X 계정에 약 2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송을 보면 현지 시장의 분위기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은 이렇게 어떤 장르든 외국 봉쇄를 보는 것 자체로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가 되는 인물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증시 해설자, 오늘의 인물로그 짐 크레이머였습니다. 인물로그 시간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자주 보이는 HSBC 은행의 전 CEO 노엘 퀸입니다. 노엘 퀸은 1962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금융 전문가를 꿈꾸었다기보단 회계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버밍엄시티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1987년 그랜트 손턴이라는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HSBC의 전신인 미드랜드 뱅크 산하의 포드 트러스트 그룹에 입사하면서 금융업에 첫 발을 들이게 되죠. 그 뒤로는 줄곧 HSBC 계열사와 함께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수원 내셔널 모터 파이낸스, 에버슈 리징 같은 기업 인수부터 유럽 북미 지역의 상업금융 부문까지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의 HSBC를 만든 주요 기틀을 하나씩 쌓아온 셈이죠. 노엘키는 2011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상업금융 부문을 맡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5년 HSBC 글로벌 상업금융 부문 CEO에 올랐고 2016년에는 그룹 매니징 디렉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약 30년간의 시간을 거쳐 2019년 8월 노엘키는 HSBC의 임시 CEO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식 CEO로 취임하게 되죠. 그의 리더십은 결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30여 개국에 걸친 HSBC의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수익성이 낮은 그 시장은 과감하게 정리했고 캐나다, 프랑스 소매 금융을 매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시장에서도 철수했고 직원 수를 줄이고 전통적인 지점 중심 영업 방식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했죠. 그 결과 HSBC는 다시 아시아 중심 은행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노엘키는 또 하나 중요한 이정표를 남깁니다. 2020년 그는 HSBC의 넷제로 전환 로드맵을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 2030년까지 은행 운영과 공급망을 넷제로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반을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노엘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단지 돈을 대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처럼 노엘키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금융권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고 COP26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노엘키는 공식 은퇴를 발표합니다. 지난 5년은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시기보다 강도 높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개인적인 삶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라며 노엘키는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HSBC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후임자로는 조르주 엘헤데리가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퇴임이 곧 은퇴는 아니었죠. 2025년 그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줄리어스 베어의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하며 여전히 금융계의 영향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같은 해 영국 왕실로부터 신년 훈장을 받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금융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셈이었죠. 오늘 함께 살펴본 노엘킨의 이야기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는 단지 구조조정을 잘한 CEO가 아니라 금융이 가야 할 방향을 지속 가능성으로 돌려놓은 인물이었죠. 오늘은 노엘킨이 퇴임하면서 남긴 말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은행 역시 바뀌어야 한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경제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엘킨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단순한 OTT를 넘어 라이브, 광고, 컨텐츠까지 설립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1998년 팀 버튼의 영화 비틀주스를 시작으로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발했는데요. DVD 대여 서비스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 해당 서비스 가입자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DVD를 담아 보냈던 빨간색 봉투는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같이 5G 같은 빠른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DVD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52억 개 이상의 우편 배송을 끝으로 2023년, 25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DVD 대여 서비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넷플릭스는 2007년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려 190개국 이상에서 3억 명에 가까운 유료 회원을 확보한 글로벌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됐는데요. 넷플릭스의 2024년 실적을 살펴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매출액이 3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9.8% 급증한 104.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87.1억 달러로 61.1%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희석 기준을 19.83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넷플릭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저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자, 그리고 다양한 요금제와 라이브 콘텐츠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광고 기반 요금제와 함께 스포츠와 예능 콘텐츠도 라이브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미국 프로풋볼 최고 인기 경기인 NFL을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하면서 한 경기당 2,4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았고요. 앞으로도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 같은 다양한 인기 스포츠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의 볼거리를 넓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광고 기반 요금제가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오직 유료 구독자만 있었지만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더 넓은 고객층을 유입시켰고요. 그 결과로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전략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처럼 각국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요금제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단가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전략을 통해 2025년 전체 매출을 435억 달러에서 445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가입자 순종인데요. 1,890만 명이 늘면서 2024년 4분기 기준 역대 최다 가입자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5년부터는 분기별 가입자 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숫자 경쟁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보다 요금제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사들의 콘텐츠 강화로 인해 이탈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또 가입자 수 공개 중단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브랜드 충성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OTT를 넘어 광고, 라이브, 콘텐츠까지 설립한 기업 넷플릭스였습니다. 오늘의 기업 사전입니다. 여러분,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딜까요? 올리브영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 한 기업이 사업을 세우면서 양대 산맥으로 그 유명세를 가져갈 예정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기업 무신사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성수동의 랜드마크 오피스를 짓고 있는 이 기업. IPO도 앞두고 있죠. 오늘은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패션 공유 카페에서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해버린 무신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브랜드입니다. 2000년대 초반 길거리 패션에 관심이 많던 청년 조만호 대표가 만든 작은 사이트였죠. 하지만 사용자 리뷰, 커뮤니티 문화, 그리고 셀렉트숍 형태의 브랜드 큐레이션으로 빠르게 온라인 패션 강자로 도약합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에서 옷을 사는 문화는 낯설고 신뢰도도 낮은 시기였는데요. 무신사는 철저한 후기 시스템과 사용자 간 활발한 피드백 문화를 통해 신뢰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재는 패션 브랜드를 직접 육성하는 플랫폼형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와 같은 PB 브랜드도 대중적으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타일링 콘텐츠, 룩북, 브랜드 인터뷰 등 패션 미디어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하위 브랜드와 사용자 간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Z세대를 타격으로 한 감성 마케팅, 스트리트 기반 기획전, 컬러버레이션 등이 무신사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국내 온라인 패션 플랫폼 중에 가장 강력한 IPO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 공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류 감성과 스트리트 패션을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도 시도 중입니다. 무신사는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입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PO와 관련해 해외 증시 상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무신사가 해외 증시 상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 미국, 홍콩 등이 유력 상장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무신사가 추구하는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무신사는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동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해 2030년까지 글로벌 기준 연간 거래액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 시에 국내보다 서너 배 이상의 상장 비용과 유지 비용이 필요한데요. 무신사의 주요 투자자의 성향이나 주변 사례를 봤을 때 해외 상장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2조 원을 투자한 이후 미국 상장을 추진했고 야놀자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사의 주요 투자자인 세콰이어 캐피탈 역시 미국계 벤처 캐피탈로 2019년 무신사에 1,4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대략 4에서 5조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나스닥에 상장 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상장하는 증권 시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변동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시 무신사 성수 사옥으로 돌아와 이 건물은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은 펀드를 조성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요. 여기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성수동 랜드마크 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올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성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지상 12층 건물은 5층부터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되고 4층까지는 옷을 파는 패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신사는 26일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 행사에서 11일 동안 무려 2,466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브랜드 킴치의 더비슈즈, 샤워 808이 단일 품목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무신사에는 정말 많은 국내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을 가지지 않은 플랫폼 중에서 무신사가 정말로 오프라인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무신사가 더 뻗어나가서 한국의 유니클로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사전 무신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잡학사전 특집편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